딱 18분 안에 차트 강의를 해볼 건데 수백 개의 강의를 전부 합쳐서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공부하더라도 거래에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거래 무기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따라와 보시죠.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피보나치, 피벗, 와이코프 이론, 그랜빌 등 그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죠. 여기서 오늘 알려드릴 ICT라는 이론은 기존의 다양한 기술적 분석들을 트레이딩하기 좋게 재정립해놓은 집합체 같은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겁니다. 다양한 이론을 놓고 굳이 ICT를 공부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알려드리는 ICT 이론은 여러분이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답답했던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긁어줄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와 같은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단 기억해야 할 것은 ICT의 모든 기술을 거래에 활용할 필요도 없고 우선순위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ICT의 수많은 전략들 중 거래에 정말 필요한 이론만을 골라 4가지 단계에 걸쳐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내용이 연결되어 층층이 쌓여가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다뤄볼 내용은 방향성입니다. 차트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유동성에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자면 유동성은 리테일의 손절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ICT 이론은 큰 기관이 리테일의 손절 물량을 받아먹어가면서 어떻게 가격을 이동시키고 효율적으로 시세 차익을 얻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가격의 방향성을 얻어내는 이론이라는 거죠. 유동성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부 유동성과 내부 유동성이죠. 고점이 형성되고 가격이 하락한 다음 새로운 저점이 하나 만들어지면 하나의 가격 이동 범위가 생깁니다. 이 범위에서 고점과 저점의 바깥은 외부 유동성이 되고 오더블럭이나 FVG 같은 PD 어레이는 내부 유동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유동성은 한마디로 기관이 노리는 타겟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고점과 저점을 포함한 PD 어레이는 가격의 반전에 대한 잠재력을 제공할 뿐이지만 기관은 유동성이 풍부한 곳에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마치 자석처럼 가격이 따라붙는 성질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곧 가격이 진행될 방향에 대한 힌트가 될 겁니다. 가격이 유동성에 붙고 난 다음 가격의 운명은 2가지 선택지로 나뉘게 됩니다. 저항을 받고 반전되거나 저항을 뚫어내고 돌파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지와 저항은 순전히 50대 50의 운에 불과한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차트의 지지선을 보면 저항이 강해서 자주 반전이 되는 구간이 있는 반면에 반전보다는 돌파되는 경우가 더 많은 지지선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은 저항이 많이 나타나는 상황과 돌파가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 어떻게 구분되냐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높은 저항과 낮은 저항의 유동성 이론입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같은 고점이라도 저항받는 확률과 돌파되는 확률이 다르다는 이론이죠. 이 2가지 상태를 구분하는 전제 조건은 주문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여기서 주문 흐름은 강세 그리고 약세 단 2가지로 구분됩니다. 쉽게는 추세를 생각하면 되지만 주문 흐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조금 더 깊은 성질을 가지고 있죠. 주문 흐름의 상태는 기관이 추구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결정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먼저 기관은 어떤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인가, 다음으로 어떤 유동성으로 가격을 이동시키기를 원하는가, 이 2가지 서사에 따라서 주문의 흐름과 가격이 진행될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차트에서 수많은 고점들과 저점들을 직면하게 되지만 그 유동성의 정도는 모두 다를 겁니다. 1분봉 차트에서 관찰되는 캔들 저점과 일봉 차트의 캔들 저점, 이 2개의 저점 중 어떤 저점에 더 유동성이 많을까요? 굳이 생각해보지 않더라도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기 일간 차트 저점에 외부 유동성을 수입하고 상승하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이 일간 차트의 저점 아래에서 축적한 대량의 주문을 5분봉 고점의 외부 유동성에서 모두 소화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규모에 짝이 맞는 유동성을 찾아서 축적한 물량을 덜어내야 할 겁니다. 이를테면 가격이 일간의 고점 외부 유동성까지는 도달해줘야 이전에 축적한 물량을 모두 덜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먼저 일간의 저점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5분봉의 고점에 도달했을 때 강세가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보다는 적어도 짝에 맞는 유동성에 도달할 때까지 단기적으로 강세 주문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죠. 고점의 외부 유동성이 실행되면서 돌파되고 내부의 유동성에서 지지받기를 연속하면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상승 추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강세 주문 흐름의 기본입니다. 이어서 짝에 맞는 유동성을 찾고 가격이 반전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죠. 기존의 고점 외부 유동성의 돌파와 내부 유동성의 지지를 연속하면서 진행되던 흐름을 깨고 반대쪽의 외부 유동성을 실행하면서 가격의 하락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켓 스트럭처 시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의 구조 반전을 만든 이후 가격은 이어서 내부 범위
범위의 유동성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하게 됩니다. 강세였던 주문 흐름이 약세로 전환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주문 흐름의 지속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내부, 다시 외부 유동성으로 진행되는 구조 흐름을 만들고 상위 타임 프레임의 PD 어레이까지 도달한 다음 반전되는 상황에서는 외부 유동성에서 다시 반대측의 외부 유동성으로 진행되는 흐름을 만들게 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다면 높은 저항과 낮은 저항을 구분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높은 규모의 저점을 확보하고 반대측에 짝이 맞는 유동성을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기존의 5분봉 같은 작은 규모의 고점이나 새로 형성되는 고점은 저항보다는 돌파될 확률이 높은 낮은 저항의 유동성이 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저점이나 내부 유동성은 높은 저항의 유동성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될까요? 높은 저항이 기대되는 유동성에서는 반전의 가능성을 생각해서 진입점으로 활용하고, 낮은 저항이 예상되는 유동성 구간은 돌파를 예상해서 기존의 포지션을 홀딩하는 방향으로 거래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효율적인 거래라는 것이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시장의 근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시장의 성질은 균형과 불균형,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만약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가 서로 균형을 이룬다면 가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비슷한 가격 범위에서 상승과 하락을 연속하면서 하나의 범위를 만들게 될 겁니다. 쉽게는 박스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양쪽의 주문이 모두 가능한 균형 잡힌 범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문의 균형이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 주문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대응하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캔들을 보고 한쪽 주문에 불균형이 생겨서 체결의 공백이 발생한 비효율적인 가격 범위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쭉쭉 뻗어나가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는 어느 정도의 가격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하락을 멈추고 또다시 균형 잡힌 범위를 형성하면서 보합하게 되죠. 이렇게 시장은 균형과 불균형을 연속하는 형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시장의 원리를 ICT적인 해석으로 풀어보죠. 기관이 매수 주문을 축적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매도 주문이 발생해야만 매수 주문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관은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수 주문을 축적하게 됩니다. 양쪽으로 가격이 이동했던 균형 잡힌 범위가 곧 기관이 주문을 축적한 가격 범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불균형적인 가격의 이동이 발생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죠. 균형 잡힌 가격 범위에서 축적을 마친 기관의 다음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존에 축적한 물량을 덜어낼 수 있는 반대측에 매수 유동성이 있는 곳으로 가격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가격의 불균형을 형성해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한쪽 주문이 압도적으로 많거나 반대쪽 주문이 없어야 효율적으로 큰 변동성의 시세 이동이 만들어지겠죠. 한마디로 의도적인 돈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박스권 이후에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기관이 축적을 모두 마치고 새로운 가격을 찾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불균형 범위를 통해 가격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기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균형과 불균형, 이 두 가지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성질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균형과 불균형이라는 가격의 움직임을 딱 두 개의 캔들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캔들 중 기관이 주문을 축적한 구간은 어딜까요? 상승 직전의 음봉입니다. 이 구간이 매도 주문이 발생했던 구간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캔들이 기관이 주문을 넣은 오더 블럭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격을 상승시키고 싶어하는 기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불균형 구간은 어디일까요? 오더 블럭이 만들어진 이후 한 방향으로 쭉 뻗어나간 이 양봉 캔들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다면 이제 이 두 가지 성질을 활용해서 우리는 기관의 의도를 파악해 볼 겁니다. 만약 축적과 상승을 마치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길 원하는 상태라고 생각해보죠. 기관이 방어해야 하는 가격은 어디일까요? 그들이 축적한 오더 블럭, 균형 잡힌 범위가 추가 상승에 대한 마지노선이 될 겁니다. 기존에 축적한 범위를 지켜주는 선에서 재축적을 하고 다시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죠. 마치 이 차트들처럼요. 그렇다면 반대로 가격이 추가 상승을 하고 싶은 의도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축적했던 범위를 깨고 하락하게 될 겁니다. 마치 이 차트처럼요. 즉 균형 잡힌 가격 범위 혹은 오더 블럭을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냐에 따라서 기관이 의도하고 있는 방향의 힌트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불균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가격의 속도입니다. 축적을 모두 마치고 가격을 본격적으로 상승시키길 원한다면 가격은 빠른 속도를 내면서 기존의 균형 범위로부터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빠르고 강한 상승이나 하락이 발생한다면 조정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균형 범위가 만들어진 이후에 추가 상승 혹은 추가 하락의 확률에 더 높은 가능성을 세워두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가격이 반전되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범위를 크게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꼬리를 형성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통합 범위나 특정
특정 고점과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속도를 늦추고 꼬리를 형성하면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반전의 확률에 더 높은 가능성을 세워두고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특정 지지 혹은 저항선이나 균형 구간을 벗어날 때 빠르고 크게 벗어난다면 진짜 방향, 망설이고 지체한다면 거짓 이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 이동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주문의 손바꿈과 CISD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CISD는 Change in State Delivery의 약자로 가격 전달의 상태가 변경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상승을 원하던 상태에서 하락을 원하는 상태, 혹은 하락을 원하는 상태에서 상승을 원하는 상태로 변경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가격이 추구하는 방향의 상태가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관이 유동성 구간에서 주문을 충분히 손바꿈하고 축적을 완료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대측의 유동성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전에 공부했던 오더블럭과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관이 축적을 한 흔적이 곧 오더블럭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하락하던 차트에서 추가 하락을 망설이면서 새로운 오더블럭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기관이 손바꿈을 진행했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가격의 전달 상태를 변경한 CISD가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이전의 캔들을 장악하는 모습인 오더블럭은 차트의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래에 있어서 유효한 오더블럭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걸까요? 가격 이동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간단한 일입니다. 차트에는 싼 가격이 존재하고 비싼 가격이 존재합니다. 당연하게도 싼 가격에서 사야 비싼 가격에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축적을 마치고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면 기관은 무엇을 향해서 가격을 이동시킨 것일까요? 프리미엄에 위치한 매수 유동성을 찾아서 가격을 이동시킨 겁니다. 이어서 가격이 망설이다가 축적한 가격 아래로 더 큰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프리미엄의 매수 유동성에서 주문의 손바꿈을 모두 마치고 디스카운트의 매도 유동성을 찾으러 가격 전달 방향의 상태가 변경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가격이 쭉쭉 하락하다가 하락을 멈추고 또다시 오더블럭을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이전과 마찬가지로 디스카운트의 매도 유동성에서 주문의 손바꿈을 맞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가격은 다시 프리미엄의 유동성을 향하게 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겠죠. 이어서 가격이 프리미엄의 내부 유동성에 도달하고 오더블럭을 형성하면서 가격의 전달 방향을 또다시 바꿨다고 가정해보죠. 가격은 무엇을 향해서 움직일까요? 더 아래에 있는 또 다른 디스카운트의 매도 유동성을 찾아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격은 프리미엄에서 디스카운트로, 다시 프리미엄에서 디스카운트로,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를 왕래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프리미엄의 내부 유동성에서 디스카운트로 반복 진행되던 약세 주문 흐름은 높은 시간 프레임, 더 큰 규모의 유동성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오더블럭이 형성된다면 강세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가 15분봉의 차트고 현재 주봉의 매도 유동성 구간까지 도달한 이후 오더블럭이 만들어졌다면 기존의 프리미엄의 내부에서 디스카운트로 진행되던 흐름이 상승 범위의 내부의 디스카운트와 더 높은 가격의 프리미엄 유동성을 왕래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앞전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래에 있어서 유효한 오더블럭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걸까요? 높은 규모의 매도 유동성을 찾아서 주문 흐름이 약세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 하락 범위의 프리미엄 범위에서, 높은 규모의 매도 유동성을 찾은 이후 주문 흐름이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와 짝이 맞는 높은 규모의 매수 유동성을 만나기 전까지 각 상승 범위의 디스카운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IPDA입니다. IPDA는 인터뱅크 프라이스 딜리버리 알고리즘의 약자로 중앙은행 간의 가격 전달 알고리즘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자면 시장이 순환되는 구조의 사이클을 설명하는 겁니다. 시장의 순환 구조는 4가지로 구성됩니다. 통합, 확장, 되돌림, 반전입니다. 먼저 통합은 가격이 명확한 거래 범위 내에서 우유부단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체적으로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죠. 이러한 통합이 가진 서사는 유동성의 설계입니다. 박스권을 길게 유지하면서 비슷한 가격 구간에 지지와 저항이 연속된다면 이를 인지한 시장 참여자들은 박스 하단 외부에 매수 주문에 스탑로스를 배치하고 상단 외부에는 매도 주문에 스탑로스를 배치하게 되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주문들은 더 두텁게 누적되게 됩니다. 통합 구간에서 충분한 축적이 완료됐다면 기관의 다음 목적은 상하단 외부에 두텁게 쌓인 대기 주문을 활용해서 가격을 큰 폭으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통합을 이탈하는 강력한 상승이나 하락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유동성을 향해서 본격적인 가격 전달이 시작되는 것이죠. 되돌림과 반전은 간단합니다.
확장 이후에 확장 범위를 완전히 이탈한다면 반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발생하고 재확장이 발생한다면 되돌림으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통합, 확장, 되돌림, 반전 이 네 가지 순환 단계를 다시 재정립해서 설계, 조작, 전달, 되돌림, 재전달 혹은 반전 5가지 단계의 시퀀스로 단순화시킬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시장의 모든 움직임을 이 시퀀스로 설명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차트의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유추해 볼 겁니다. 여기서 5단계의 시퀀스가 기존의 4가지 단계와 다른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조작입니다. 조작은 시장이 기존에 가려고 하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격을 이끌어서 유동성을 확보한 다음 기존에 추구하던 방향으로 다시 가격을 이동시킨다는 서사를 가지고 있죠.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이전에 가격 이동의 메커니즘에서 봤던 예시를 돌아보죠. 가격이 축적을 마친 후 유동성 구간을 찾아서 상승하고 다시 통합 구간을 이탈하면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급격한 상승과 그보다 더 큰 하락이라는 두 개의 확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반전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디스카운트의 더 높은 유동성 구간을 찾기 위한 조작된 움직임이라는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PDA의 시퀀스를 대입해 봤을 때 큰 그림에서 우리가 다음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차트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축적, 조작, 전달이 만들어진 다음의 순서는 되돌림 혹은 반전입니다. 현재는 디스카운트 PDRA에서 지지를 받고 CISD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근거로 이전에 하락한 범위의 프리미엄 구간으로 되돌림을 예상해 보는 것이 높은 확률로 세워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장의 현재 위치를 진단한 다음 앞으로 진행될 차트의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유추해보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 이후 가격이 재전달로 이어질지 반전으로 이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만약 현재의 시점에서 트레이딩의 방향성을 세워야 하는 상태라면 프리미엄의 균형 혹은 오더블럭 구간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인지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프랙탈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정의했던 시장의 순환구조 사이클은 큰 시간봉에서도 작은 시간봉에서도 똑같이 관찰되고 연속됩니다. 이게 제가 시장의 모든 움직임을 이 시퀀스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프리미엄의 균형 범위로 되돌림이 발생하는 과정을 조금 더 확대한다면 가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아마도 파동의 형태를 띠면서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이렇게 가격 전달의 순환 사이클을 연속하는 형태로 관찰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더 작은 규모의 사이클이 중복되고 연속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래의 기회로 노려볼 수 있는 최적의 기회는 과연 어느 시점일까요? 우리는 어떤 근거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전까지 공부했던 모든 단계들을 중첩시켜서 크고 작은 시간 프레임의 근거가 같은 방향을 가르치는 거래의 기회를 포착해야 우리가 더 높은 확률의 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처럼 말이죠.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기존의 기술적 분석이 지향하던 차트의 경향성을 찾는 것을 넘어서 가격이 어떤 서사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설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거래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하는지 디테일하게 길라잡이를 제공해준다는 점이 아이시트라는 이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이시트 이론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더보기란에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더 큰 인사이트가 담겨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